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부터 최근의 사태죠.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역사 문화적 이해란 큰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역사 문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문화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인류 문명사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스키타이란 말 들어보셨죠?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문화 그러면 특히 청동기 문화는 스키토 시베리아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마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기마민족은 아니죠. 그러나 기마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이 기마문화,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기마문화가 최초로 발생한 곳, 여기를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기마문화를 활발하게 활용했는가? 이거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원전 12세기경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지금 스키타이 문화가 우크라이나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8 내지 7세기경부터 아리안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고 여기서 한동안 발전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의 생태 환경을 제가 살펴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 환경입니다.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전자문명이 발전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 환경이에요. 인간은 생태 환경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태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생산물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고요. 당연히 생산 도구가 달라지고 생산 양식이 또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생활 방식, 민속, 신앙 달라지는 거죠. 심지어는 정치, 체제, 군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보면은 처음에는 초원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초원 그런 얘기 하죠. 초원이 발달한 겁니다. 당연히 기마군단이 질주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흑토지대입니다. 흑토란 것은 땅이 시커멓다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먹여 살았던 곡창지대가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유럽에게도 많이 수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산도 좀 있고 아조프에도 있지만은 크림반도가 있고 그 바깥에는 지구상에 있는 세 개의 지중해 가운데 하나인 더 블랙시, 흑해가 있었던 겁니다. 카라데니스. 스키타이는 유목 스키타이, 농경 스키타이, 농민 스키타이, 왕족 스키타이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산지 스키타이도 물론 있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인 것은 해양 스키타이라는 겁니다. 해양 스키타이. 생태 환경에 따라서 거주 지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양 스키타이도 있었죠. 초원을 달리는 유목민들이나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들은 상인의 성격을 띄웠어요. 당연히 흑해를 사이에 두고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스키타인들과 흑해 서남쪽 입구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발칸반도와 그리고 거기 식민도시를 건설한 그리스인들 간에는 무역이 이루어졌겠죠. 그리스에 있는 많은 식민도시들은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즉 스키타인들이 생산한 곡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스키타이란 무서운 존재가 알려졌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로도토스죠. 기원전 5세기경의 인물인데요. 그리스의 식민도시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스키타이 존재를 알고 역사란 책에 그들을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스키타이라는 이름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알려진 겁니다. 스키타인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스키타이라고 불렀고요. 여러분 혹시 켄타우로스라고 아십니까? 켄타우로스. 우리가 영화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잖아요. 켄타우로스. 몸은 거대하고 근육이 발달된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얼굴은 무사해요. 이게 켄타우로스인데 바로 스키타인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이 워낙 두려워했기 때문에 괴물로 표현한 것이죠. 말탄 기마무사가 바로 켄타우로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스코르텐이라고 그래요. 왕이란 뜻이죠. 이들이 워낙 발전하고 그리고 역시 식민도시를 건설하고 그리스인들도 식민도시를 건설하고 그들 간엔 전투도 벌어지고 무역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크림 지역이죠. 크림반도. 러시아 터키 간의 전쟁의 주 무대가 바로 이 크림 지역인데요. 여긴 그리스인들도 그 위에 로마인들도 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갈등이 있었던 거죠. 스키타이인들. 어렸을 때부터 스키타이 그러면은 그 발음도 좀 독특하잖아요. 스키타이.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연관됐다고 그러니까 또 기마문화라고 그러니까 젊은 날에 그리고 어린 날의 남자들에게는 로망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바로 스키타이죠. 이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목문화다. 당연하죠. 초원지대에서. 그리고 그들은 기마문화인들이다.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직 등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등자가 언제부터 사용됐는가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5세기경 무렵에 선비적으로 시작됐다. 사실은 부여라고 보면 되겠죠. 그만큼 등자의 사용이라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테크놀로지의 발전인데요. 어쨌든 이들은 등자 없이도 기마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중요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시계추예요. 짧은 단검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바로 활입니다. 활. 활의 문화. 그래서 달리는 유목민족들이니까 기마인들이니까 당연히 활을 쐈겠죠. 이게 바로 활이고요. 이때 만든 활은 그냥 유럽에서는 이런 활이 아니라 바로 W자형으로 된 거죠. 우리 말하는 이형입니다. 만공, 구분활이죠. 그래서 막강한 전투를 갖추고 그리고 그들은 청동기 문화가 발전했고 후에는 또 제철술이 발달했잖아요. 갑옷도 입었는데 그들의 갑옷은 바로 철편으로 이루어진 갑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어떻게? 실물로서. 어떻게? 스키타인들과 그리스인들 간의 무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스키타인들이 주문 생산을 시킵니다. 그리스인들이 그래서 황금으로 만든 스키타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예술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달되다 보니까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예술품에는 황금 제품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그 중에는 청동으로 만든 동물 장식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초원유목 문화는 유라시아의 서쪽부터 동쪽 끝까지 일관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식물이 동물을 많이 활용했다는 것이죠. 당연하잖아요, 동물들. 그리고 그 동쪽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예요. 일본까지도 건너가지 않고 우리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그렇지만 특히 신라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죠.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지배자니까 강력한 군세력을 갖추고 있죠. 당연히 거대한 고분 문화가 발전하고요. 그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알타이 지역 그리고 신라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무덤들은 초원이니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돌을 쌓는 거죠. 그래서 돌무덤이에요. 적석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배자들을 위한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순장시키죠.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와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야도 마찬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스키타이 문화는 독특하기 때문에 헤로도트 때 역사를 비롯해서 그리스 지역 사람들이 주목하고 전달해 왔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더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게 바로 황금으로 만든 핏이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스키타이 무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문화가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알타이죠. 그리고 동몽골 지역까지 연결돼서 우리까지 오잖아요. 인류 문명사에서 유목문화, 기마문화가 처음 발생한 곳이 이 지역이다. 이거 우크라이나 사태를 때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집단들이 여기 오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더 깊게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가 있죠. 알마티에서 조금 나가게 되면 있는 이식 지역에 있는데 뒤에 보이는 것은 한여름에도 만년설이 있는 천산 끝이고요. 그리고 여기 산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분군인데 이 고분군이 스키타이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쯤에서 동쪽에 온 황인종과 백인종이 섞였다고 보는 설들이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이런 무덤 양식이 신라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 29분군에서 발견된 황금 인간인데요. 복원해 놓은 겁니다. 이 갑옷도 칼도 다 있지만은 이 모자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이런 모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꽤 오랫동안 한국 학계에서는 29분군의 이런 무덤 형태, 그리고 무덤 속의 고분의 내부 형태, 그리고 발견된 유물, 그리고 이 황금 인간에 쓴 금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스키타이 문화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신라 금관총인데 여기서 발견된 금관 안에, 그리고 이런 새장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외에도 우크라이나 지역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서쪽에서 온 세력들이 이게 스키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동쪽에서는 사람이 안 가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린 늘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왔다고 그래요.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서쪽에서 스키타인들이 왔으면요, 동쪽에서도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스키타인들은 말을 타고 지쳐 달려왔잖아요, 동쪽 끝까지. 똑같이 여기서 그 같은 기마 문화를 받아들여서 익숙해진다면 그 힘과 기술력을 가지고 서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시작이 돼요. 그게 우리 역사랑 연관이 돼요. 어느 나라 역사? 원조선.
고조선의 거의 마지막 단계 가면은 스키타이 문화와 우리 문화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받았지만은 역학관계도 BC 3세기를 전환 시기를 보면은 흉노라는 강력한 존재가 있었고, 중국에선 진나라와 함께 더불어서 한나라가 시작됐고, 동쪽에선 동호라는 존재와 함께 또 우리로 보면 조선이 있었거든요. 이때 조선과 동호가 같은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이렇게 삼각체제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위만조선을 쳐서 멸망시킨 한무제가 흉노를 격파하게 되죠. 그래서 북흉노가 서쪽으로 쭉 가면서 올해 중앙아시아까지 가고 일부 세력이 다시 현재 우크라이나 가까운 지역까지 갔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게르만계통의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데 4세기경 무렵에 고구려의 한 고구고낭 때쯤 되죠. 이때 훈족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고트족을 치고, 그리고 고트족 게르만인들이 거기에 밀려가지고 서쪽으로 진군하고, 이게 게르만의 이동을 촉발시킨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서 중요하죠. 5세기에 들어가면서 그 유명한 아틸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훈이죠. 흉노입니다. 장수왕 때입니다. 아틸라가 빠른 시간에 정복전쟁을 펼치면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의 변경, 서로마 제국의 변경까지 가면서 수도 근처까지 진격을 하게 돼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급사하는 바람에 결국 좌절이 됐지만, 이때 아틸라가 급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서로마 제국, 이거 보장하기 힘들어요. 동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사라진 아틸라 세력 이후에 불가르족이란 종족이 다시 우크라이나 지역에 와요. 불가르족. 좀 낯익은 이름 아닙니까? 불가리아. 이거죠. 그래서 이 바로 동쪽 카프카스 주변적, 볼가 주변적에 있었던 불가르족이 여기 정착했다가 다시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서쪽으로 가면서 오늘날의 불가리아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쪽은 다시 동쪽으로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이제 훈족에 들려서 불가르족이 오는데, 이 불가르족의 정체는 당연히 동쪽에서 온 집단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몽골인이 아니라 투르크어 계통들입니다. 프렌치들이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아바르칸국이 있어죠. 이때 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한과 똑같은 거죠. 이래서 주로 투르크어 계통, 몽골어 계통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칸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임금도 칸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사람이 징기스 칸이죠. 아바르칸국이 있었는데 서쪽으로 할 때는 오늘날 헝가리 일대까지 점령을 해요. 뭐 대단하죠. 이때 아바르칸국은 오늘날의 동몽골 지역에 있었던 선비족 계통, 즉 몽골어 계통인 유연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유연은 우리나라 고구려의 장수왕 때 오늘날 화북지방을 중심으로 했던 강력한 선비족 탁발부의 부기, 그리고 오늘날의 동몽골 지역에서 몽골 쪽으로 가는 데는 유연이라는 역시 선비족 집단이 있었어요. 이 세 개가 팽팽하게 삼각체를 이루고 있어서요. 한때는 고구려가 이들을 이용을 했고, 한때는 유연과 고구려가 연합해서 그 국경지대에 있는 지역을 사는 지두란 부족을 서로 나누자고 모의한 기록이 나와요. 이것이 성공했으면 우리 고구려는 현재 동몽골 지역의 적지 않은 부분도 고려 영토로 삼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유연의 일파가 서쪽으로 가서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역에 아바르칸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하자르칸국인데 이거는 투르크계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종족들이 이 우크라이나 초원지대에 정착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역사 부도인데 이런 이동 경로가 나타나 있죠.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여기가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여기가 흑해 지역이고요. 카스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위연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전에는 흉노, 그 다음에 훈족, 그리고 지금 유연, 이렇게. 그리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마 군단을 가진 집단이 유라시아 세계의 정치적 주인이 되는데, 이거를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골 아시죠? 투르크, 돌골, 날뛰는 놈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돌골이죠. 돌골은 투르크인들이 세운 나라인데요. 오늘날의 바이칼 파루 남쪽 지역에서 성립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제국을 이뤘어요. 그리고 한참 제국을 이뤘을 때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우리 고구려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삼각관계를 맺어요. 기본적으로 돌골과 고구려는 우호관계에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백암성 전투를 벌이는데 기본적으로 우호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했던 투르크 제국도 결국은 수나라에서 디바이드 앤 룰, 이제이 결국 분열되거든요. 그래서 서쪽에 있었던 서돌골이 다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골 세력들이 카프카스 산맥부터 우크라이나 저 이런 데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동쪽에 있었던 주민들의 역사는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꾼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내려오는 종족들이에요. 범증 슬라브족들이 내려와서 꽤 오랫동안 살고, 그리고 거기에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모 존재들이 역시 거기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공군이 일어나서 발전하는데 웬걸 다시 동쪽에서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13세기에 들어와서 거대한 유목문화 세력들이 김하군단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진군하죠.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몽골군이에요. 징기스칸의 군대들이죠. 그래서 징기스칸의 손자가 되는 바투가 어린 나이에 가장 노련한 명장인 수부타이와 함께 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공격하다가 결국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있죠. 키예프. 옛날 키예프 공국이에요. 모스크바 공국보다 더 강력한 키예프 공국입니다. 이 키예프 공국을 바투군 수부타이가 점령을 해요. 여기를 기주로 삼은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진군해 갔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실은 오스트리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와요. 똑같이 아틀라 마찬가지로 좌절이 되는데요. 이 좌절은 패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스스로 물러나죠. 본국에서 대칸이 죽어요. 수부타이는 돌아가요. 바투는 돌아가질 않죠. 중간에 머무릅니다. 머무르면서 지금 현재 러시아적의 눈독을 들이게 돼요. 이게 결국 킵차크 항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중앙아시아적에는 차가타이 항국이 있고요. 서쪽 페르시아 지방에서는 일항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동쪽에는 오고타이 항국이 있고, 그리고 킵차크 항국이 러시아를 240년 동안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킵차크 항국은 몽골인을 주축을 했지만은 투르크계도 섞여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고 흔히 말하는 루스 슬라브족들이 많은 거예요. 이래서 강력하게 킵차크 항국이 세워져서 오랜 세월을 보내지만 결국은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킵차크 항국이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동쪽에서는 시베리크 항국이 등장하는데 이 시베리크 항국이 바로 시베리아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볼가강 하류 쪽, 그리고 카스피아로 들어가는 쪽에서는 아스트라한 항국이 있었고, 그 밖에도 항국들이 많아요. 그리고 크림 항국이 있죠. 그게 오늘날의 크림반도, 크리미아라고 그랬는데 크림반도에 있는 것이 크림 항국이에요. 근데 이 크림 항국은 그 전부터 성립이 됐고 킵차크 항국에도 저항하면서 오히려 오스만 투르크와 가까운 이런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흑해 무역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역의 상대가 오스만 투르크다 보니까 그들과는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죠. 이게 크림반도의 기본적인 성격이, 이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하려는 성향,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려는 성향을 가진 것이 크림반도죠. 이렇게 해서 킵차크 항국이 붕괴하고 조그만 항국들이 유지했지만 결국은 모스크바 공국에서 발전한 러시아가 대륙 유라시아의 주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키예프 공국이죠. 역시 이들은 러시아에 흡수가 되고요. 그들에게 굴종되다 보니까 역사도 왜곡당하고 내내 모스크바 세력에게 복종당하는, 그리고 민족적으로 순환도 많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민족의 문화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과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첫째 번 시간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사건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 일부를 살펴본 겁니다.